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석용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동성애 성향입니다. 좀 민감한 얘기죠. 자, 이것은 진화의 수수께끼입니다. 이제 여성 동성애와 남성 동성애가 상당히 달라요. 같은 동성애로 하나의 묶음으로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남성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화의 굉장히 중요한 수수께끼입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수수께끼냐면요. 자,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윈의 이 자연선택론과 성선택론, 이게 그 두 가지 큰 줄기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성선택론, 자신의 유전자를 성관계를 통해서, 생식을 통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 생식 과정에서 동성 간의 경쟁이 벌어지니까 그 가운데 자연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암컷이 수컷의 어떤 유전 형질을 선택하고 그 유전 형질이 후세에 전해져서 진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제가 뭡니까?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후손을 낳지 않으면 자기 유전자가 보존이 안 되잖아. 그런데 동성애의 성향은 뭡니까? 후손을 근본적으로 전해줄 수 없는 성향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선택 과정에서 도태됐어야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요. 자, 이게 여태까지 도태되지 않았다 하면, 지금까지 이 유전 형질로 살아있다 하면, 모종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기 유전자를 전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아니면 두 번째는 진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지금까지 이 형질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에 도움이 되는데 아직 그 도움이 되는 측면을 우리가 몰라서 지금까지 동성애가 수수께끼로 남았을 수도 있고, 진화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어떤 이유로 우연인지 뭔지 살아남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살아남은지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이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성의 성향이 이제 남자의 96에서 98%, 그럼 동성애 성향은 4%, 2%에서 4%라고 하고요. 또 여자는 98에서 99, 여자 이성애자가 더 비율이 높죠. 그래서 여자 동성애자 비율이 남자보다 좀 더 낮아요. 근데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남자 동성애자들은 남성 가운데 20%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 동성애 성향은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자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잡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일에 쌓여 있어요. 자, 이 동성애는 번식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성향인데 왜 자연선택을 통해 도태되지 않았는가? 물론 동성애자라고 해서 자기 유전자를 100% 못 남긴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동성애자라고 해도 남자 동성애자라고 해도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요. 자기가 원치는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도대체 아무튼 성공 가능성은 낮은데 어떻게 이게 유전됐을까? 먼저 이제 베일리 팀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에 유전 가능한 요소가 작거나 중간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유전 때문이다, 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보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어요. 저는 글쎄요,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유전 형질이 아니라면 과연 왜 문화적으로 했을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유전 형질이 앞으로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보브로우와 베일리 연구, 또 맥나이트 연구, 머스카릴라 연구를 보면 남성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번식 성공률이 낮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실제 비율을 보면 약 20% 정도밖에 안 된다. 20%도 사실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네요. 어쨌든 이 굉장히 비율은 낮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가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먼저 친족 이타성 가설인데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회생물학자가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직접적 생식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성관계, 여성과 성관계에서 생식을 통해서 자기 자손을 낳는 건 포기하는 거야. 대신 친족에게 충분한 투자를 한다.
자기 조카들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친절한 삼촌 이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삼촌으로서 조카들 이렇게 돌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 친족 이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 사이에 이 조카를 사랑하고 조카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미국의 사례를 봤더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성 동성애자는 유전적인 친척들과 더 소원하게 지내. 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동성애자다. 그래서 친척들 사이에서 오히려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조카들한테 뭘 주고 싶어도 줄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윌슨의 연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 사례도 있어요. 맞다. 윌슨의 얘기가 맞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 이제 사모아 사례 연구인데요.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보다 조카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시간, 또 돈, 또 정서 이런 걸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또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윌슨의 이론이 폐기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순전히 추론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를 낳아요. 이제 원시시대라고 쳐봐요. 그러면 아이 낳는 게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대여섯 명, 뭐 10명까지 낳잖아. 그럼 그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수렵 채집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도 뭐 빨래하랴 음식하랴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돌보다가 공멸할 수가 있어. 남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애 새끼들 그냥 하느냐고 공멸할 수 있어. 근데 동성애자가 적당한 비율로 있으면 동성애자는 어때요? 일손이 남아나지.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그럼 어때요? 그 남아나는 일손으로 돌아다니면서 조카들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돌보는 사람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애 낳고 막 힘든 집을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혹시 아버지가 죽은 경우 대신 아버지가 돼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잉여 인력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 유전자 친척에도 자기 유전자 일부가 있으니까 자기 유전자가 후세에 전해지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동성애 유전자가 계속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럼 뭐 합니까? 예술을 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실제 예술가들 사이에서의 동성애자 비율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동성애자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많은 가수들 이런 경우에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경험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원시시대 때는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러면서 수렵 채집할 때 흥을 돋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은 가장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생식력 가설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확정은 안 됐어요. 레몰라와 치아니의 연구인데요. 남성 동성애가 남성 동성애자의 여자 친척들에게 번식 성공률 증가를 초래한다. 자기 자신은 다른 남성 이성애자보다 5분의 1밖에 못 낳아요. 자기 자식은 많이 못 낳으면서 모계 쪽, 그러니까 어머니나 이모들은 남성 이성자의 모계 쪽 여성들 친척보다 훨씬 자식을 많이 낳아.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점점 이런 증거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건 아직 설명을 못해요. 동성애자의 엄마 쪽 친척들, 엄마 이모들이 이성애자의 엄마 쪽 친척들보다 자식을 더 많이 낳더라. 이거는 경험적으로 계속 증거들이 쌓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이론이 지금까지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맹 형성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은 그다지 이렇게 설득력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무스카렐라의 연구인데 동성애 행위 자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걸 유전적이라거나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남자가 나이 많은 남자랑 동성애 행위를 한다. 그러면 나이 많은 남자가 가진 권력을 젊은 남자가 나눠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젊은 남자가 권위 있는 남자와 동성애 관계를 맺어서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근처에 있는 여성과의 성관계 기회를 많이 갖게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나 뉴기니 섬, 소크라테스도 실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젊은 청년들과 동성애 관계를 즐기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일부죠. 일부 문화를 설명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동성애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젊은 남성이 나이 많은 남성과 동성애 관계를 맺어서 권력을 획득하는 이런 사례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랑 뉴기니 섬에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극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은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만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이런 사회가 형성된 배경, 또 다른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왜 형성되지 않았는가, 보편적이지 않은가, 그 차이 설명 어렵죠. 그리고 또 성관계 없는 남성 간에도 동맹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이게 또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들이 남성 간의 동맹 관계가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 이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동성애 이론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